자, 여러분 이 시간 계속 지난 시간 이어서 입지론 보실 텐데 상업 입지의 가장 핵심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 부분인데 이것은 셋 중에 하나는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거든요. 잘 확인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교재는 190페이지 보세요. 자, 190페이지 보시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상권을 분석하는 원리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권을 분석하는 원리로 설명되는 것인데 조금씩 적용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럼 만류인력 법칙은 뭐냐면 두 물체 사이의 인력, 땡기는 힘은 두 물체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인데 이걸 그대로 상권 분석에 적용해서 두 중심지 또는 두 도시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은 중심지의 크기, 근데 이제 크기가 도시이면 인구가 될 수 있고 점포이면 면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핵심은 중심지 규모가 클수록 고객을 땡기는 힘은 커지는 것이고 거리가 멀수록 고객을 땡기는 힘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씩 적용이 다른 것인데 먼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이제 구매 지향 비율로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두 도시 사이에 어느 한 마을에서 각각의 점포를 이용하는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191페이지 아래에 사례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도시가 있고 B 도시 두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는 7만 명, B 도시는 4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죠?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사이에 C 마을에 있는데 이 C 마을에 있는 사람이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A 도시로 갈 구매 지향 비율하고 B 도시 갈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C 마을에 있는 사람이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각의 도시에 뭐에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인데 공식이 이렇게 적용해요. A와 B의 구매 지향 비율은 각각의 도시에 뭐에 비례하고 A의 인구, B의 인구 비례하니까 같이 올려준 것이거든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니까 곱하기는 하되 역수로 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가 적용 한번 해보시면 B 도시 인구 몇만 명? 42만 명. A 도시 인구 몇만 명? 7만 명. 그래서 C 마을에 있는 사람이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를 구분할 때 인구로만 본다면 7대 42, A 대 B의 비율이 7대 42네요. 많은 약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인구만 가지고 분석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도 고려해야 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A 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10km. B 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20km. 그러네요. 그렇죠? 이곳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자, 그대로 넣어주니까 약분하니까 42분의 7.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약분하면 이것이 몇 나오나요? 41을 7로 나누니까 이게 6이고 이것이 1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했는데 그러면 10의 제곱, 약분할까요? 12 약분하니까 1분의 2네. 그러면 1의 제곱이면 1이고 2의 제곱이면 몇입니까? 4. 그러면 분모가 몇이에요? 1, 6은 6, 분모끼리 곱하는 것이니까 분자끼리 곱하면 1, 4는 4. 그러면 B와 A의 구매 지향비율은 몇 대 몇이다? 6대 4. 거꾸로 A와 B의 구매 지향비율은 4대 6이다. 그러면 A는 얼마? 4. B는 얼마?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A와 B가 4대 6이면 그럼 이제 이걸 확률로 구하면 전체가 몇입니까? 합하면 10이죠? 10분의 4는 A로, 10분의 6은 B로 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너 10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는데 이거 합해서 분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4는 A, 10분의 6은 B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돼. 그럼 A는 몇 프로? 40%, B는 60%. 이게 10,000명이면 4,000명은 A로 6,000명은 B로 간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도시 사이에 C 마을에 있을 때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의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는 것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점포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그 두 점포 사이에 상권의 경계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A 점포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그러면 보세요. A 점포가 1000제곱미터이고 B 점포가 9000제곱미터니까 당연히 B 점포가 어때요? 흡인력이 크겠죠. 그럼 상권 범위는 훨씬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분기점까지 거리가 훨씬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A 점포는 점포 규모가 작으니까 분기점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식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게 이제 A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건 암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넣어보니까 1은 주어진 것이니까 놔두고, A 점포 면적 얼마? 1000이고 B 점포는 9000, 거리는 몇 킬로? 8킬로. 자, 그러면 1 플러스 1000분의 9천이니까 9죠. 그럼 루트 9네요. 루트 9. 이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계산기에다가 9를 먼저 찍은 다음에 루트를 딱 누르면 계산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루트 9는 몇이 되나요? 한번 계산기 눌러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3이 되겠네. 이거분의 몇? 거리가 8km.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4분의 8 해서 몇 킬로? 2km.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2km. 그럼 나머지는 몇 킬로미터? 여기에 8km에서 2km 뺀 나머지가 6km.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이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 B 점포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를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A와 B의 분모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루트 9분의 1 분의 8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9분의 1분의 8. 자, 그렇게 두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려면 1 플러스 루트 9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분의 분모 루트하고 분자 루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9는 3이니까 3분의 1 8 하면 되겠네요. 그럼 8 나누기 1과 3분의 1, 1과 3분의 1. 그럼 1.333으로 나누면 되겠네. 해서 8을 1.33로 나누면 몇이 되겠어요? 6km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A로부터 거리 그러면 분모가 A가 되는 것이고, B로부터 거리 그러면 분모를 B로 살짝 바꿔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포로부터 그 분기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 의미만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는 여러 점포 있을 때, 두 점포가 있을 때, 아니면 여러 점포 있을 때 각각의 점포를 그 배우지의 고객이 이용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출제도 가장 잘 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을 구할 때 먼저 각각의 점포의 고객의 흡인력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점포 흡인력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각각의 점포의 흡인력을 구하는 공식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점포 흡인력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배우지로부터 각각의 점포의 확률은 전체 점포의 흡인력을 전부 어떻게? 시그마 합한 거분의 각각의 점포의 흡인력의 비율이 바로 점포의 이용 확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보시니까, 자, 배우지에 10,000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그 사례 연습 그대로 갖다 제가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자, 배우지의 면적이 인구가 10,000명이고, 기존 점포에 1,200평이고 신규 점포가 2,500평인데, 기존 점포와는 2km, 신규 점포와는 5km 떨어져 있다. 그럼 그랬을 때 기존 점포의 흡인력 한번 구해볼까요? 이대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기존 점포 흡인력은 어떻게? 1,2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게 기존 점포의 흡인력. 그 다음에 신규 점포 흡인력은
자, 이것이 기존이고, 기존 써놓고, 신규 점포 흡인력은 그대로 하니까 거리가 얼마? 5의 제곱의 반비례 2500의 비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어떻게 시그마 합한 거분에 기존 점포 이용 확률은 그대로 갖다 기존 점포의 흡인력을 갖다가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신규 점포면 신규 점포를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2는 몇입니까? 4죠? 그러면 4분의 1200이니까 얼마 나와요? 300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250 하다가 배려버릴 수가 있어요. 5의 제곱이면 몇입니까? 5, 25가 되죠? 그러면 2500을 20으로 나오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신규 점포는 흡인력이 100이 되네요. 그러면 두 개 합한 것이 400이죠? 이거분의 기존 점포는 300 해서 4분의 3. 1000 곱하기 4분의 3 하니까 얼마 나와요? 7500명이 될 것이고, 신규 점포는 10,000명 중에서 4분의 이것이 올라가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25%가 되니까 2500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우지로부터 기존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4분의 3. 고객 수로 본다면 10,000명 중에 4분의 3이니까 7,500명이고, 신규 점포는 10,000명 중에서 2,500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00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2,500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객 수도 구할 수 있고, 그냥 이용 확률 4분의 3, 75%, 4분의 1, 25%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까지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네일리의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점포가 몇 개만 있을 때, 2개만 있을 때, 그죠? A와 B. 이것도 2개만 있을 때 A와 B, 즉 2개만 있을 때 각각의 점포를 구분해서 결정론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정론. 이갈 것인가 이럴 것인가. 근데 대도시 내에서는 점포나 중심지가 2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2개 이상의 3개 이상의 다수 중심지가 분포할 수도 있고,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 각각의 점포의 이용 확률과 하는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그러면 가령 여기에 새로운 또 C 점포가 하나 있다. 3km 떨어진 지점에 예를 들어서 900평짜리의 C 점포가 하나 있다. 그러면 당연히 C 점포의 흡인력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9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33은 9에서 100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분모가 5가 되잖아. 500이 되잖아. 그러면 5분의 3은 A. 기존. 그 다음 5분의 1은 신규. 5분의 1은 또 C점포.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나 더 있으면 또 하나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나 네일리의 소멜러 법칙은 둘 중에 하나만 구분하는 결정론적 분석이지만,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도시 내에서 3개 이상의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 그렇죠? 이거다 더 생기면 거기다 그대로 분모에다 그냥 계속 더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지금 보니까 거리의 제곱했거든요. 이 2는 이른바 마찰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거리 저항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2로 고정인데 이걸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거리를 갖다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시간 거리를 할 때는 그 제곱근을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2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와 여기는 거리 저항 계수가 2인데 여기는 2다. 그러면 이것이 3의 1승에서 3분의 9 해서 이것은 얼마? 30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계수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서, 제곱 있죠? 이것만 조심해 적용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3개 이상의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3개 이상의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 원리를 보면 어느 지점에 있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한 확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각각의 점포의 면적. 점포이면 면적이고 도시이면 인구.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거리. 근데 거리도 마찰계에서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닌 뭐 시간 거리를 적용한다는 거 포인트.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가 많을수록 분모가 커지면서 이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 있는 소비자가 각각의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각각의 점포의 면적 혹은 크기 그리고 시간 거리 그리고 경쟁 점포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194페이지 넘어가서 4번을 보세요.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장하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을 소비자와 행선지의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의 크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상품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은 확대된다. 이 말은 중심 유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의 핵심. 원리까지 꼭 확인하고 각각의 세 가지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 원리까지 꼭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분포 기법, 다른 말로 CST 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원리가 뭐냐면, 원리만 확인, 이것은 이제 점포가 하나 있으면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우지가 형성되어 있겠지. 이걸 지도로 표시한 다음에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거주하는 지점을 갖다가 지도에다 이렇게 쫙 표시하는 것. 점을 찍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서 이걸 표시해서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그 고객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원리가 바로 소비자 분포 기법 혹은 CST 기법. 그럼 이걸 통해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서 상권의 밑에 보세요. 194페이지 하단에 상권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 고객 특성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광고나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쟁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고 점포 확장 계획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용처가 유용성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리만 고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소비자 분포 기법.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권 분석의 원리 확인했고 195페이지 보시면 상권의 개념하고 공간균배 원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입주유형별 점포하고 상품에 따른 점포 유형에서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됐으니까 쭉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199페이지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자, 그 원리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매장용 부동산은 뭐냐면 상품 판매용 부동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마트나 백화점 이런 거. 일반 뭐 슈퍼 입점해서 이런 것까지는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순서가 기준 부지 분석,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대상, 근린적 선정, 대상 부지 선정해서 순서 간단하게 체크하는데 먼저 기준 부지 분석은 기존 점포에 시장구역 내 기준점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마트에 기준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점포의 시장구역 내 인구나 소득 수준, 기타 평균 매상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어도
이런 점포가 하나 입지하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그룹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소 요구치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점포가 하나 입지하려면 최소한 인구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 면적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소득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점포가 유지될 수가 있다 해서 그 기준 점포를 분석해서 점포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최소 요구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후적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기는 입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분석은 기존 점포의 목표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목표 시장을 분석해서 기준 점포가 목표 시장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충족하지를 못하는가를 구분한 다음에 이미 목표 시장을 다 충족하고 있으면 기준 점포가 다 충족하고 있으면 굳이 새로운 점포가 입지할 가능성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충족하고 있으면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점포가 목표 시장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입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점포를 입지시킬 만한 근린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들을. 그러면 점포를 입지시킬 만한 근린 지역들을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점포가 입지했을 때 해당 업종에 대한 지출 가능액을 추계해요. 해당 업종에 대한 지출 가능액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 지출 가능액과 최소 요구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느 하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대상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지출 가능액과 구매력 있죠. 구매력 이것과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당연히 최소 요구치보다 지출 가능액이 커야 되겠지. 그래야 입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최소 요구치보다 지출 가능액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최소 요구치와 지출 가능액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대상 근린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차이가 커야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 근린적 선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하되 이 대상 부지는 당연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한다. 근데 이때 최고 수익은 당해 점포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수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최적의 점포 입지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이 마지막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 순서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데 이것은 출제 비율도 안 높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리와 흐름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거든요. 내용은 많은데 내용에 비해서 보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비율은 높지 않으니까 그 정도 흐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지가 선정됐을 때 선정된 부지를 분석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가능 매상고 혹은 예상 매출액을 추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부지가 선정됐으면 선정된 부지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이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그 다음에 회귀모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매상고 추계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니까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율법이 있고 넘어가서 유추법이 있고 어따 표 보니까 말도 안 나오죠. 이어서 중력모형 그리고 회귀모형 쭉 돼 있는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어. 출제비도는 안 높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고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율법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유추법은 기존 점포와 당해 점포와 유사한 비슷한 유사 점포의 매출액을 알아내서 이걸 근거로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하는 방법 이것이 유추법. 이 정도만.
대상 점포와 비슷한 다른 유사 점포의 매출액을 알아내서 이걸 근거로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하는 방법, 이것이 유추법. 예컨대 어떤 친구의 몸무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와 체구가 비슷한 사람의 몸무게를 알면 그 친구의 몸무게 알 수 있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것이 유추법이고,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아까 허프의 확률 모형 설명했죠. 그게 이제 점포의 면적 그리고 거리, 그렇죠? 점포의 면적과 거리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이것이 중력 모형이고, 마지막으로 회귀 모형은 이것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이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죠. 뭐 점포의 가시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과 매상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대상 점포의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이것이 회귀 모형인데, 특히 다른 거 뭐 없이 회귀 모형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매상고를 추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매상고를 종수변수로 놓고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매상고를 추계하는 것이 회귀 모형이니까 보다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매상고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넷 중에서 가장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회귀 모형이다. 그 정도의 원리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매상고 추계 방법까지 확인하고 순서만 간단하게, 근데 이것은 내용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 너무 정력 쏟지 말고 아까 했던 허프의 확률 모형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5페이지 상업지 입지 조건에서 입지 조건 평가 요인들,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어떤 것이 있고 기타 이제 넘어가서 물리적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해서 보시면 돼요. 입지 조건의 평가 요소들이 이런 것이 있다. 상업지로서 입지 조건의 평가 요소들이 그런 것이 있다 해서 그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업 입지론. 자, 206페이지 보시면 공업 입지에서 입지인자, 입지 단위, 그리고 이제 집적과 분산인자, 그리고 공업입지 결정의 순서,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출제빈도 거의 없으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공업입지의 가장 핵심은 이제 공업입지 이론에서 배버의 공업입지는 세 가지.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리고 러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그리넛의 비용과 수요의 종합 이론 또는 이윤 극대화 이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 바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특히 이것이 이제 최소 운송비. 자, 여기서 최소 운송비는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의 합이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 이것이 바로 가장 비용이 극소화되는 최적의 공업 입지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원료 운송비 합과 제품 운송비 합이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 이것이 가장 비용이 절감되는 최적의 공업 입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합의 가장 극소화된 점 찾는 과정에서 이제 원료지향, 시장지향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 흐름만 확인하시되, 근데 이제 생산비에는 운송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비도 있죠. 인건비.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같이 고려해서 최소 운송비 정가라고 해서
최소 노동비 지점을 같이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비용이 극소화되는 지점, 이것이 가장 최적의 공업지다 하는 것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20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P 지점이 바로 이제 공업 입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것이 바로 등 운송비선. 그러니까 하나는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운송비가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K 지점이 수비 시장이고, M1, M2가 바로 원료 시장이고, A, B, C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운송비는 거리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리고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해서 이걸 고려해서 가장 운송비가 적게 되는 지점,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합이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을 찾은 것이 P 지점이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L 지점 한번 보세요. 자,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합이 가장 극소화된 지점이 바로 P 지점으로 해서 찾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점에 L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1이 가면 이거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절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이 이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1이 이동하게 되면 인건비는 절감되는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운송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10원과 20원 사이 중간쯤에 한 15원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네, 운송비가. 그러면 만약에 L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 인건비가 10원 절감된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인건비는 10원 절감되지만 운송비는 15원 정도 증가돼 버리니까 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동하면서 인건비가 20원 절감된다. 그러면 20원 절감되지만 운송비는 15원 정도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되는 거에서, 처음에는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를 고려해서 가장 운송비가 적게 되는 지점을 가장 최적의 공업지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노동비까지 고려해서 원료 운송비와 노동비를 같이 고려해서, 수송비와 노동비를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극소화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최적의 공업입지. 자, 5번 한번 보세요. 그 208페이지 밑에 중간 그 밑에 그림 바로 위에 5번을 보시면, 자, 배번은 우선 운송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한 후에 이 지점이 임금의 지역적 차이에서 어떻게 수정되는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집적 경제 이점에서 최적 입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고찰했다. 그래서 먼저 고려된 것이 뭐이고, 운송비, 두 번째 고려된 것이 노동비, 세 번째 고려된 것이 집적 이익.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고찰해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생산비가 적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배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고려되는 것이 뭐만 있다. 첫 번째가 뭐? 운송비, 두 번째가 뭐? 노동비, 세 번째가 뭐? 집적 이익해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하는 것이야. 단계적으로.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고쳐서 가장 전체적인 생산비가 적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지, 이것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라는 사람은 아무리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봤자 안 팔리면 꽝이다. 따라서 잘 팔릴 수 있는 곳, 최대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 즉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이것이 가장 좋은 입지, 이것이 러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버는 너무 비용에 치중해서 수요 측면을 간과했고, 반대로 러시는 또 반대로 수요 측면만 고려했지 생산비는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가장 절감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으면, 그러면 그만큼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만큼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될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좋은 입지, 이것이 바로 비용과 수요의 종합 이론이다. 이것이 그린러치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비용, 두 번째 수요, 이걸 같이 고려한 것이 바로 비용과 수요의 종합 이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공업입지 원리가 설명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 배버의 최소 비용,
간혹 출제되는데 나오면 이 부분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업 입지 이론에서 입지 조건에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210페이지 산업 특성에 따른 공업 입지 유형에서 설명되는 것이 있죠. 자, 이것만 마무리하면 이제 공업 입지는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원료지향, 시장지향 구분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원료 가까운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장 가까운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것이 바로 운송비, 원료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가장 극소화되는 점을 찾는 과정에서 원료지향, 시장지향이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소 운송비 점 찾는 과정 설명했잖아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원료가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가 있는데, 보편 원료는 아무 데서나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보편 원료,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이고, 편제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보편 원료인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료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이제 문제는 편제 원료인 경우, 즉 국지 원료인 경우에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 말은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제품이 빠져 있으니까 제품의 중량이 증가한다, 생산 과정에서. 그럼 원료보다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운송비는 무게에다 거리를 곱한 거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만큼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품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제품의 운송거리를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 가까운 곳? 원료 가까운 곳 아니면 시장 가까운 곳? 제품의 운송거리를 짧게 되니까 시장 지향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그럼 원료가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료 운송비를 절감해야 되니까 당연히 원료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료 지향형. 그래서 편제 원료이면서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지향형,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지향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바꿔 해석하면 원료 지수는 국지 원료 무게를 제품 무게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는 몇이 기준? 1이 기준 되면서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운 것이니까 원료 지향.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제품이 무거운 것이니까 시장 지향형.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중량은, 자, 요거분의 요것은 어때요?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게 1이잖아요. 그럼 이걸 빼면 나머지 이것과 이것이니까 요거분의 이것이니까 원료 지수에 1을 더한 것이 되겠네. 따라서 몇이 기준? 2가 기준 되겠죠. 2가. 그래서 2보다 크면 원료 지향, 그 다음에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요거 하나인데 표현이 이제 원래 지수나 입지 중량으로 바뀐다는 것 뿐이거든요. 살짝 바꿔 표현한 것 뿐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과정에서, 적게 드는 걸 찾는 과정에서 원료지향이냐 시장지향이냐 하는 거 구분되는 것이고, 자, 이거 이외에 나머지를 잠깐 보시니까 전체 제품의 운송비가 원료 운송비보다 크면 당연히 원료지향, 시장지향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품 운송비가 비싸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료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면 원료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면 아무 데서나 원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원료 찾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시장 지향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원료가 빨리 부패하면 원료지향, 시장지향. 원료가 빨리 부패하면 원료지향, 제품이 빨리 부패하면 시장. 빵이나 두부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상해버리니까 빨리 팔아지니까 시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제품의 부패성이 크면 시장지향, 원료의 부패성이 크면 원료지향. 이것이 여러분들 211페이지 핵심 정리 보세요. 거기 보면 원료지향, 시장지향 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다 똑같은 얘기. 중량 감소면 원료지향, 중량 증가면 시장지향. 그렇죠? 원료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주정이 1보다 크면 원료지향,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해서 원료 가까운 곳이 좋은가 아니면 시장 가까운 곳이 좋은가 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 원리 쭉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입지에서 이제 중간지향적 산업,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거기 보니까 소비시장과 원료산재 사이에 이적 지점이 있는 경우 산업이다 그랬네. 이적 지점은 옮겨 심는 지점, 다른 말로 적환 지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유산업이에요. 정유산업. 자, 정유산업은 원료가 뭡니까? 원료가 원유죠. 원유. 기름이 아니라 원유. 그럼 원유는 뭘로 싣고 옵니까? 유조선으로 싣고 오죠. 유조선. 그러다가 이제 항구에 다다르면 이걸 유조차로 바꿔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꿔 싣는 지점에서 가공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조차로 육상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옮겨 싣는 지점에서 가공해버리면 되겠네. 이런 것이 바로 중간 지향적 산업. 옮겨 싣는 지점을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정유산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지향형은 노동의 양과 질이 지역 간에 편제되어 있을 때 특정 노동력이 있는 풍부한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노동지향형. 특히 전체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 차지해야 되겠죠. 이것이 노동지향형이고, 그 다음에 자유입증은 이건 수송비가 입지선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규모 고도의 첨단 산업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전자 아니면 항공기. 여기 전자산업은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것은 반도체 산업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집적지향형은 이것은 기술 연관성이 높고, 그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 석유화학 산업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집적지향형. 같이 모여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산업이죠. 같이 모여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집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집적지향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탈족산업은 이것은 이제 교통비나 인건비 등의 전통적인 입지결정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고도의 첨단 산업, 생명공학이라나 이런 거. 그럼 이런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지적 수준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생활 수준이, 즉 삶의 질을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먼지 쓰고 일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도시 근처 혹은 대도시 내에 공장 입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산업을 탈족 산업 이렇게 얘기한다. 고대의 첨단 산업이죠. 이런 것이 대도시 근교에 입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탈족 산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업 입지 유형들 쭉 정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개념들은 꼭 파악해 두시고, 특히 이제 원료지향이냐 아니면 시장지향이냐 구분하는 거, 이것만 잘 정리하는데, 포인트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지향, 제품은 무거우면 시장지향, 이것만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서 쭉 정리하고 확인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잘 정리해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업입지까지 잘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도시구조와 지대, 그죠? 도시구조, 그 다음에
지대는 이제 고전적 지대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고 칼막스의 절제지대 그리고 튜넨의 입지교차지대 이걸 응용한 것이 이제 입찰지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